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기술사입니다. 오늘은 3강 머신러닝에서 주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클래스 불균형, 그리고 과대적합, 가소적합,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공부하면서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훑었잖아요. 그때 머신러닝은 결국 뭐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머신러닝에서 주로 마주하는 문제들은 결국은 데이터랑 학습에서 보통 많이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마주하는 문제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훈련 데이터의 부족, 그 다음은 대표성 없는 훈련 데이터, 낮은 품질의 데이터, 관련 없는 특성, 그리고 과대적합, 과소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대적합, 과소적합은 모델링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데이터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이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의 부족. 자, 이 그림은 2001년에 구글의 미셸 방코하고 에릭 브릴이 발표한 논문에서 발췌를 해서 가져온 그림인데, 자, 요 X축은요, 데이터 수예요, 결국. 뭐 단어의 수이자 데이터 수고요. Y축은 테스트 어큐러시라고 되어 있죠. 즉, 모델의 성능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하던 간에 성능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 뭐 좀 차이가 있는 애도 있지만 거의 성능은 비슷해 보이는데, 데이터는요. 데이터 수가 많아질수록 모델은 점차 좋아지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잘 작동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해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머신러닝은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데이터 수집하기 정말 어렵죠. 그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암 환자를 구분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 모델을 만들려고 하려면 암 환자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의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의 데이터는 수집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아무나 데려다가 하면 다 정상적인 데이터니까. 근데 암 환자 데이터는 개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암 환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다 마찬가지로 내가 특정 모델을 학습하려고 할 때 다 겪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클래스 불균형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래스는 뭐냐면요. 범주예요, 범주. 제가 지난번에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분하는 것을 사례로 들었었는데,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하는 이런 모델을 학습하고자 할 때 얘를 클래스 0번, 고양이를, 강아지를 클래스 1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즉 클래스는 이런 범주를 의미해요. 즉 수집점 데이터에 각 클래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 양의 차이가 큰 경우를 클래스 불균형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언더샘플링 방식이 있습니다. 언더샘플링 방식은요. 파란색이랑 붉은색이랑 두 개 데이터가 있는데 붉은색 데이터가 더 많아요, 지금. 그러면 붉은색 데이터를 줄여줍니다. 이게 언더샘플링 기법이에요. 언더샘플링 기법에는 크게 네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랜덤 추출법이 있고요. 개통 추출법, 집락 추출법, 그리고 층화 추출법이 있어요. 랜덤 추출법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통 추출법은요. 데이터의 순번을 정해 등간격으로 추출합니다. 요렇게 데이터들이 7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첫 번째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뽑아요. 그리고 5번째를 뽑고요. 7번째를 뽑아요. 즉 이렇게 두 칸 건너뛰면서 등간격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줄여나갑니다. 이걸 개통 추출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집락 추출법은요. 데이터의 무리 안에서 랜덤 추출을 합니다. 자, 뭐 A 도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선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거의 예측 결과를 미리 사전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안에 뭐 20개의 동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20개의 동이 있으면은 그 20개의 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전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특정 사람들만 샘플링해서 조사를 하죠. 한 3개 정도만, 3개의 동에서만 사람들을 샘플링해서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를 투표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집락추출법이에요. 그러면 층화추출법은요? 우리 층화추출법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했어요. 층화추출법 어디서 했냐면은 교차검증에서 얘기를 했어요. 특징이 이질적인 층을 나눈 다음에 각 층에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끼리 층을 나눠서 추출을 했죠. 그리고 집락추출법이랑 다른 게 뭐냐면 집락추출법은 20개의 동에서 3개의 동만 뽑아가지고 샘플링을 했어요. 근데 층화추출법은 20개의 동에서 인구수 비율대로 다 뽑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집락추출법과 층화추출법의 차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오버샘플링 기법이 있어요. 반대로. 오버샘플링 기법은요. 차이가 나는 애를요. 데이터 수를 키워줍니다. 이렇게. 뻥튀기를 해줘요. 데이터 뻥튀기를 해주는데 그 3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SMOT가 있고요. ADSYN 그리고 ROS 랜덤 오버 샘플링이라는 3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요. 거리가 가까운 유사한 데이터들을 합성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요. KNN을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합성을 하는데 KNN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분류 모델에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합성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ADSYN은요. SMOT에서 분포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ROS는 무작위로 선택해서 반복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수학적인 기법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복잡해져요. 자, 그 다음에는요. 대표성 없는 훈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193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에서 루즈벨트 후보가 나왔고요. 공화당에서는 랜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제스트라는 유명한 잡지사가 있어요. 거기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심지어 230만 명까지 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수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데이터 수는 충분했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43%로 루즈벨트 후보가 투표를 받을 거고 랜던 후보가 57%로 받을 거다. 그래서 랜던 후보가 당선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요. 루즈벨트 후보가 랜던 후보를 엄청 큰 격차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냐면요. 데이터도 충분했는데 그 당시 다이제스트사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할 사람들을 샘플링할 때 자기 구독하는 사람들 혹은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사람들만을 뽑아가지고 우편을 발송을 했었어요. 그 당시 때 그런 곳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위주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투표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즉 뭐냐면요.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가 대부분의 사례를 대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샘플링 편향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는요. 낮은 품질의 데이터.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 키, 몸무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 어때요? 뭔가 맛이 좀 많이 가 있죠. 그렇죠? 뭐 데이터가 많이 이상해요. 딱 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에러 이상치 잡음 등이 가능한 데이터예요. 이런 건 당연히 학습하면은 이상해지겠죠. 즉 이상치 처리나 결속값 처리, 표준화 등의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관련 없는 특성입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하나 머신러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했는데요.
정보들을 수집해서 보니까 고속도로 접근선이라 대중교통수는 얼추 비슷한 성격의 특성을 보여요.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집 내부 침대수. 이런 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건 각각의 가구가 침대를 얼마나 샀냐일 뿐이지. 그죠? 이런 건 유용하지 않는 특성이죠. 이런 특성들을 유용한 것들만 수집하는 이런 과정을 특성공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성공학을 수행을 하면요. 부동산 가격 중에 필요한 것들만 특성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걸 특성 선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성격의 데이터는 묶어서 하나의 특성으로 교통 인프라라는 성격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특성 추출이라고 부르고요. 자주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는 차원 축소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차원 축소는 뒤에 비지도 학습에서 저희가 다시 학습을 할 거예요. 지금은 개념만 익혀두세요. 그리고 집 내부 침대 수는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진짜 많이 미치죠.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같은 거를 새로 특성을 받아온다. 이거를 새 데이터 수집. 이런 식으로 관련하는 특성을 다 제거하고 의미 있는 특성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과대적합하고 과소적합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랬죠. 자,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스템한테 여러 공들 이미지를 주고요. 야, 이거는 공이야 라고 학습을 시켰어요. 내가 학습을 시켰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런 이미지를 줬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요, 학습 이미지 없는 애들이죠. 근데 이런 이미지들을 줘도 잘 학습된 애라면은 이것도 공이라고 얘가 예측을 해야 돼요. 하지만 공이 아니라고 예측을 합니다. 혹은요, 자, 이런 동그란 과일이나 지구 모양의 이미지를 줬어요. 얘네는 공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죠. 제대로 학습했으면. 근데 이 시스템이 동그라니까 이것도 공이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위의 상황을 우리가 오버피팅 상황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상황을 언더피팅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즉 오버피팅은요, 학습 데이터와 일치하지만 일반성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공 데이터들은 학습을 잘 했는데 일반성이 떨어져서 다른 공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측을 못해요. 그리고 과소적합은요, 규칙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학습 성능이 낮은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수집을 했는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분리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선을 그리면서 학습이 됐어요. 자, 그럼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기가 막히게 100%로 분리를 했어요. 와,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100%로 분리를 했으니까 얘는 좋은 모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은 이 모델은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서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불러요. 학습 데이터와 일치하는데요, 일반성은 떨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직선 하나를 그어서 학습을 했어요. 그럼 얘는 학습이 또 제대로 된 걸까요? 제 생각엔 규칙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언더피팅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학습은 뭐냐면요,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그려주면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일반화되게 학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저스트 피팅이라고 부릅니다. 즉 제대로 학습된 모델이에요. 자,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을 분산하고 편향으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분산은요,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척도고요. 편향은 정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척도예요.
여러분들 뭐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사격장에서 사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격을 해보면요. 왼쪽 데이터들은 어때요? 데이터들이 모여 있죠. 그렇죠? 모여 있어요. 즉 데이터가 별로 펴져 있지 않아요. 이 상태를 로우 베리언스, 낮은 분산 상태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들은요. 퍼져 있죠. 그렇죠? 데이터가 멀리 퍼져 있어요. 이거를 하이 베리언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있는 데이터들만 보면요. 정답에 가까이는 있어요. 그렇죠? 정중앙인 정답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럼 얘는 로우 바이어스, 낮은 평양이고요. 밑에는요. 정답이랑 멀리 떨어져 있죠. 얘는 하이 바이어스, 높은 편향입니다. 그럼 제대로 학습된 모델은 뭘까요? 얘가 최적의 모델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이 베리언스인데 로우 바이어스 이건 뭐예요? 정답에는 근접했는데 멀리 퍼져 있죠. 제 일반성이 떨어지죠. 이거를 오버피팅이라고 부르고요. 자, 로우 베리언스인데 하이 바이어스. 얘 같은 경우는 모여는 있는데 정답하고는 벗어나 있죠. 규칙을 제대로 찾지 못한 거죠. 얘가 언더피팅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특징을. 과대적합하고 과소적합이 있고요. 과대적합은 이렇게 트레이닝 셋에 완벽하게는 학습이 됐지만 일반화되지 않았고요. 과소적합은 규칙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과대적합은 높은 분산을 갖고요. 과소적합은 높은 편향을 갖습니다. 그리고 과대적합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파라미터 수가 적은 모델을 선택해요. 즉 복잡하게 않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많은 훈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잡음을 제거해줘요. 그리고 모델에 규제를 가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규제해줌으로써 복잡하게 학습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이퍼 파라미터 용어를 알아두시라고 제가 적어둔 거고요. 뒤에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델을 규제할 때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소적합을 해소하려면요. 파라미터가 더 강력한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직선이 아니라 뭐 2차 곡선이 되든 뭐 3차 방정식이 되든 4차 방정식이 되든 더 강력한 모델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특성 공학을 통해 좋은 특성을 제공을 해야 되고 과대적합은 모델의 규제를 가했지만 과소적합은 모델의 규제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절로 컨트롤 하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서 머신러닝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면 결국 데이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잘 알아야 되고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내가 전처리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요.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표로 데이터를 탐색해도 되고요. 시각화로 데이터를 탐색을 해요. 지표는 통계 지표들입니다. 평균, 개수,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다 지표로 데이터를 탐색을 하는 거고요. 시각화는 눈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보면은 이 데이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각화로도 데이터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 플롯이 있고요. 선으로 그리는 그리고 누적을 나타내는 히스토그램 그리고 바 형태로 표시하는 바 플롯 점유율을 나타내는 파이 플롯 그리고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스캐터 플롯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박스 플롯 이런 것들이 다 시각화로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서 전처리 단계에서 이 EDA 단계까지 추가가 된다면은 전처리를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 학습할 때도 이 데이터 특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EDA까지 여기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추가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좀 아까우니까 제가 조금 더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면요. 2가지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의 편향성하고요. 사회적 편향성이요. 이거는 저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개인의 편향성은요. 개인의 취향과 선호를 반영해요. 그래서 특정 정보만 받아버리는 확증 편향이 일어납니다.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유튜브 많이 보시죠? 지금 이것도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제 인공지능 강의를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인공지능 강의 너무 좋다. 그래서 제 강의만 열심히 듣고 인공지능 관련된 것만 계속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인공지능 관련된 것만 꽉 차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정보만 계속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보면서 갑자기 또 인공지능 윤리 내용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뭐 사람을 지배해? 와, 인공지능 진짜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자신의 생각이 알고리즘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예시로 이렇게 간단히 들었지만 정치 성향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성차별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자기의 생각이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개인의 편향성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회적 편향성은요. 인종, 성별 등의 사회적 편향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인종, 성별 등의 이런 차별을 학습하지 않으려고 해도 데이터 안에는요 이미 인종과 성별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이미지를 학습을 해서 안면 인식 보안 같은 거를 만들고자 할 때 사람 이미지를 학습하는데요. 이미지에는 당연히 흑인 이미지도 있고 백인 이미지도 있고 남성 여성 이미지가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전처리를 할 수도 없고. 근데 모델은 그런 거 모르고 다 학습을 해버려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AI를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좀만 생각해보면 다 당연한 것들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되고요. 모델이 너무 과하게 학습돼도 안 되고 모델이 너무 덜 학습돼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룬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